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장례식장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배웅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를 보내는 그 순간이 너무도 허무하고 가슴이 텅 빈 듯한 기분이었죠. 눈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저 얼어붙은 사람처럼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며느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마음으로는 내심 그래도 이제 며느리가 자주 찾아주겠지. 나 혼자 남겨진 집이 덜 쓸쓸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아침 일찍 동네 지인 한 분이 부르셔서 잠시 밖에 나갔습니다. 점심 무렵 집에 돌아오니 거실이 썰렁했습니다. 그 넓던 장식장이 텅 비어 있었고 안방 장롱 위에 있던 아내의 보석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평생 아끼던 도자기와 사진 액자, 금반지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당황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모든 귀중품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간 떠오른 얼굴은 단 한 명,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집에 왔다 갔니? 잠시 뜸을 들이더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귀중품은 제가 챙겼어요. 집이 허술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동네 사람을 통해 시장 골목 금은방에서 며느리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에는 반짝이는 금목걸이와 보석이 있었고 주인과 값을 흥정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죠. 아내가 살아생전 모아온 귀중품과 유품이 모두 돈으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따지려고 며느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며느리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다 처분했어요. 솔직히 그게 아버지한텐 필요 없잖아요. 저희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제 삶의 일부가 그렇게 쉽게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혼자 사시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차라리 노숙자 쉼터로 들어가 계세요. 거긴 지낼만 할 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며느리는 제 집 몇 개를 종이 상자에 담아 현관 밖으로 내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제 집에서 쫓겨나 노숙자 쉼터로 향하게 됐습니다. 노숙자 쉼터의 좁은 공간에 누워 있으니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던 날들, 손주 재롱을 보며 행복해하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비참한 제 모습까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하루가 다르게 커졌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저는 그날 밤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 복수는 단순히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제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며느리에게 제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저를 내쫓을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사람이었으니 저 역시 천천히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쉼터 생활을 하면서도 며느리의 생활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까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이 도와줬고 가끔은 동네 슈퍼 주인이나 우체국 직원에게 은근슬쩍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남편인 제 아들에게조차 모든 걸 숨기고 있었지만 그 허세와 과시욕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자신이 가진 것과 쓰는 돈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며느리가 지금 어떤 약점을 쥐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점을 꼭 쥐고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저는 우선 그녀의 주변 인물부터 살폈습니다. 직접적으로 움직이면 눈치챌 수 있으니 제 대신 믿을 수 있는 지인 2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명은 며느리의 직장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후배였고, 다른 한 명은 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친구였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단정하고 얌전한 모습이었지만 실상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돈과 관련된 말이 자주 오갔고, 점심시간마다 명품 쇼핑몰 앱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며느리가 비밀리에 개인 사채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후배가 카페에서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형님, 며느님이요. 점심에 여기 와서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이자가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떨리던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이거다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며느리가 왜 제 집에 귀중품과 아내의 유품까지 팔아치웠는지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빠듯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채에 손을 댄 상태였던 겁니다. 아마 그 빚을 갚거나 아니면 더 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의 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직원으로 오래 일했던 지인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에서 며느리 명의의 대출과 카드 사용 내역을 알아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에는 고급 레스토랑, 해외 명품 브랜드 매장, 심지어는 고액 피부 관리숍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제 분노는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아내가 몇십 년 동안 아껴서 모은 것들을 이렇게 흥청망청 써버리다니! 저는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으로 빼앗아간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추적해 되돌려 놓겠다고. 하지만 복수는 단칼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상 서서히 조여오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며느리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먼저 며느리의 채권자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그 채권자는 시장 골목 구석의 작은 사무실에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돈 쓸 때는 화끈하지만 갚을 땐 차일피일 미루더군. 조금만 자극하면 쉽게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채권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끔 조건을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뒤를 캐도 저와 연결될 수 없도록 모든 건 제3자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며느리의 주변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들 몰래 카드 대금 독촉장이 쌓이고 직장에서는 사채 문제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쉼터에 머물며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 손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최근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으려 했는데 계약금이 이미 지불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계약금이 바로 제 아내의 유품과 귀중품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돈줄을 끊고 동시에 아들이 진실을 알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동산 계약 소식을 들은 저는 먼저 그 오피스텔이 어떤 곳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주소를 알아낸 뒤 평소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조용히 알아봤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신축 건물로 투자 수요가 많아
계약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계약금이 이미 지불됐다는 것은 며느리가 꽤 서둘러 진행했다는 뜻이었죠. 중개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이 큽니다. 계약금의 절반 이상은 돌려받기 힘들죠. 그 말을 듣자 제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면 계약금은 날아가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돈이 제 아내의 유품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저로선 절대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계약자가 대출을 끼고 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요즘 현금만으로 전세금 다 준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계약금 외에도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 심사를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바로 은행 쪽 지인에게 연락을 해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자 계획을 다음 단계로 옮겼습니다. 저는 은밀하게 며느리의 신용도에 타격을 줄 방법을 실행했습니다. 사채 채권자와 연결해 며느리의 채무 상황을 조금 더 빡빡하게 몰아붙이도록 한 겁니다. 상환일을 앞당기고 연락을 자주 하게 하며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은행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대출 진행이 지연됐습니다. 며느리가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저는 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내 아내가 요즘 무슨 일로 바쁘지 않니?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집 알아본다고 그러던데요. 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폭로하면 오히려 며느리가 변명할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요. 대신 아들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 작은 씨앗을 심어두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내 엄마 유품 중에 반지랑 목걸이가 있었지. 혹시 내 아내가 본 적 있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거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요. 엄마 장례 때 정리한 뒤 본 적이 없어요. 그 목소리에서 미묘한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이 머릿속으로 상황을 맞춰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대출은 지연되고 계약금 반환은 불가능하며 채권자의 압박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만드는 것. 며느리를 무너뜨릴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면서 저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그녀가 상황을 수습할 시간을 주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아들이 회사에서 쉬는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점심쯤에 잠깐 볼 수 있겠니? 내 엄마 유품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는 제가 일부러 며느리가 자주 다니는 대형 커피숍을 골랐습니다.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며느리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할 계획이었죠. 그날 점심 아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상합니다. 집에서 카드 독촉장이 오고 아내가 전화 받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곤 해요. 저는 그제야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확보한 며느리의 카드 사용 내역 일부와 금은방에서 거래한 내역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열어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 반지, 목걸이, 귀걸이다. 저 거래 내역 안에 있다. 그리고 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진 돈도 내 엄마 물건 반값일 거다.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을 때 멀리서 며느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발견하자 순간 표정이 굳었고 곧 무심한 척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조용히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남은 서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네가 한 짓이야. 내 아내 유품을 판매여.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계약하려던 흔적까지 변명해봐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제가 잠깐 맡아서 처리하려던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아들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이제 다 알았어. 카드 빚, 사채, 계약금까지. 아버지를 쉼터로 보낸 것도 다 내 계획이었지? 카페 안은 순간 조용해졌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아들은 확신을 가진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빼앗아간 모든 걸 하나씩 돌려받을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꼴이 되는지도 똑똑히 보여줄 거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부동산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대출은 거절당했고 계약금은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와 저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빚 독촉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되찾아야 할 것이 남아 있었고 그녀가 저를 노숙자 쉼터로 내쫓았던 그 모욕을 그대로 돌려줄 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부동산 계약을 포기한 뒤 그녀의 생활은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계약금을 날리고 대출은 거절당했으며 채권자들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그동안 사치와 허세로 쌓아 올린 겉모습이 하나씩 벗겨지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걷던 며느리는 이제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갈 때면 일부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에게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직장에서도 그녀를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카드빚과 사채 소문이 돌았고 심지어 누군가가 시아버지 유품을 팔았다는 얘기를 퍼뜨린 겁니다. 저는 그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절대 제가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제가 가진 자료를 은근히 몇몇 사람에게 흘렸습니다. 그 중엔 며느리 직장 동료와 동네 친목회 사람들도 있었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는 훨씬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제 목표, 즉 아내의 유품과 집안 귀중품을 되찾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며느리가 물건을 판 금은방 주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주인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얼굴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사정은 알겠는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물건들이 많아요. 대신 몇 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의 결혼 반지와 작은 브로치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손에 쥐었을 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가 곁에 없는 지금 그 물건들이 유일하게 남은 추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쉼터로 내쫓았던 그 수모를 저는 반드시 되갚아야 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며느리의 집주인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집은 아들 명의였지만 실질적으로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며느리의 채무 상황과 부동산 계약 파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월세 보증금 문제로 곤란해졌습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고 아들은 그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다 맞았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네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오랜 분노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며느리의 사회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직장에서 진행하던 내부 감사에 저는 익명으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었지만 명예와 신뢰를 잃기엔 충분한 증거들이었죠. 며느리는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채무 압박, 그리고 가족의 등을 돌린 상황 속에서 그녀는 점점 고립돼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녀가 저를 쉼터로 내쫓았던 그날처럼 그녀를 집에서 내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제가 했던 방식은 훨씬 차갑고 법적인 절차까지 동원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저는 먼저 법적인 근거부터 확보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집이라 해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며느리가 거주할 권리가 있었기에 무턱대고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한때 제 아내였는데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 유품을 훔치고 너와 나를 기만한 사람이다. 이건 벌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결국 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며느리의 채무와 재산 처분 내역, 그리고 저를 쉼터로 내쫓은 정황까지 모두 정리해 서류로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주거권 박탈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소장이 전달된 날,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작정이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짓을 그대로 돌려줄 뿐이다. 이제부터 내 자리는 여기 아니야. 그 이후 며느리는 법정에서 저와 아들을 동시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며느리의 사치 생활 내역, 부동산 계약 파기 사유, 빚 독촉 증거, 그리고 금은방 거래 영수증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는 이를 보고 곧바로 주거권 박탈에 동의했고 집 비우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을 나가야 하는 날, 며느리는 몇 명의 친구와 함께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제 앞을 지나칠 때 잠시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네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저는 집안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휑해진 거실, 먼지가 쌓인 장식장, 그리고 돌려받은 아내의 결혼 반지를 조심스럽게 장롱 속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명예와 삶을 되찾을 차례다. 그 후 저는 쉼터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남은 빚을 갚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짓밟았던 만큼 저는 끝까지 따라가 그 값을 치르게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녀는 집도 남편도 직장도 잃었지만 아직 사회에 발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계획으로 그녀가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명예를 무너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쫓겨난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몇몇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야 했습니다. 먼저 그녀가 가장 의지하던 친구부터 살폈습니다. 며느리가 힘든 상황을 털어놓고 돈까지 빌린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우연을 가장해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던 그 여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그 돈 아직 못 받으셨죠? 그녀는 깜짝 놀라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아세요? 저는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례를 보여주며 그녀가 이용당한 것임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 친구는 며느리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다음은 며느리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이미 직장을 잃었지만 그녀가 새로운 일을 구하려면 추천서나 인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주변 인물들에게 며느리의 채무 문제와 유품 판매 내역을 은근히 알렸습니다. 시아버지 물건까지 팔아치운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금방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리 확보해둔 자료에는 그녀가 친정 부모에게조차 거짓말을 하고 집안 대출을 늘린 정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에게 직접 찾아가 사실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믿지 않던 그들도 금은방 거래 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도와줬는데 우리를 이렇게 속였단 말입니까? 그날 이후 친정 부모도 며느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동네에서는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엔 그녀 앞에서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나서서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저 물살을 조금씩 방향만 틀어준 것뿐이었죠. 며느리는 어떻게 이렇게 일이 꼬였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골목 입구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화려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옷차림에 눈밑이 퀭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 내가 있던 자리는 없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쉼터에서 느꼈던 굴욕과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발을 붙일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명예와 잃어버린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고 오래 끊겼던 모임에도 나가며 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건네는 역시 아버님이 옳았네요. 라는 말이 그 어떤 복수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아가던 그 시기, 저는 제 복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한 번 발을 디딘 사람은 다시 기회를 잡으려 애를 쓰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두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알아본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지역 상가에서 카운터 업무를 맡으려 했는데 그 상가 주인이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야. 남의 집 귀중품을 팔아먹고 가족을 내쫓은 사람이야.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줬어. 친구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가게 문턱도 못 넘게 할 거야. 그 일은 단순한 거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가게 주인들에게까지 전해졌고 며느리가 발을 들릴 수 있는 일터는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장 입구에서 며느리를 또 마주쳤습니다. 손에 전단지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가까이 보니 일자리 구인 광고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모습이 떠올라 씁쓸하기보다 서늘한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눈치를 보며 피하려 했지만 저는 일부러 길을 막고 물었습니다. 일은 찾았나? 그녀는 시선을 피한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줘요. 저는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만든 결과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이 지역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일터 거절, 그리고 가족과 친정까지 모두 잃은 상황에서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녀가 떠난 뒤 저는 비로소 쉼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을 다시 정리하며 잃었던 제 물건과 기억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장롱 속 아내의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당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 되돌렸어. 그리고 저는 예전처럼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던 경로당에도 다시 얼굴을 비췄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버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셔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에서든 다시 발을 붙이려 한다면 저는 그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듣게 될 것이고 그때 다시 움직일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뒤 집안은 한층 고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고요함이 쓸쓸함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안정과 평화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내가 생전에 키우던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장 보러 가시나요? 같이 가요. 집에 김장, 김치 좀 가져왔어요. 혼자 드시기 힘들죠? 이웃들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고맙다고 답하며 예전보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길게 이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던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오랜 공백 탓에 어색했지만 금세 예전처럼 웃고 떠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얼굴이 한결 좋아지셨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는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세상은 넓고 인연은 뜻밖의 순간에 다시 나타나는 법입니다. 저는 혹시 모를 재등장을 대비해 아들과 함께 법적 조치를 확실히 마무리했습니다. 재산과 진명에 그리고 유품 목록까지 정리해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아들도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문제로 인한 미안함 때문에 말수가 적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서운함을 조금씩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굳이 과거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고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며 그 시간을 추억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는 제 주변 인맥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이웃, 친구, 옛 직장 동료까지 서로 연락을 이어가며 만약 며느리 소식이 들리면 즉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상처를 겪지 않기 위한 저만의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제 일상은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엔 친구들과 바둑을 두거나 차를 마셨습니다. 집안에는 아내의 유품이 예전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는 매일 그 앞에서 짧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안전해.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다져갔습니다.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중요한 소식은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신뢰의 끈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과는 매일처럼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지역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은 장사 특성상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전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혹시 며느리와 관련된 움직임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채소가게 사장 부부와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사소한 물건을 사러 가서도 한참을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예전보다 활기가 넘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웃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그렇죠. 경로당 모임에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또는 소소한 동네 회의를 하며 저는 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고 또 제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형성된 관계망이야말로 며느리의 재등장을 가장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이 될 테니까요. 한 번은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소문은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의연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대단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미 멀리까지 퍼져 있구나. 그리고 이건 언젠가 며느리가 다시 고개를 들려 할 때 그 길을 막는 힘이 될 거라는 걸. 아들과도 함께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연락해 오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즉시 저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이제 제 인생에 없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저는 거실 한쪽에 있는 작은 책상에 앉아 지금까지 벌어진 일과 앞으로 대비해야 할 상황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혹시 모를 미래에 다시 싸워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저만의 무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저는 느꼈습니다. 복수와 회복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균형을 되찾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저는 평온한 생활 속에서도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평화에 안주하지 말고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불씨를 미리 꺼놓자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기 위해 작은 모임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경로당이나 시장 상인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가끔 제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크게 당하면 주변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제 편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법적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며느리가 제 재산이나 생활에 다시 개입할 수 없도록 주거지 접근 금지 신청과 재산 처분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법적인 틈을 타서 다시 접근하려 한다면 곧바로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아들과도 한층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들은 시장을 같이 돌며 장을 보고 집에 들러 함께 식사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저는 종종 당부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 소식이 들리면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알려라.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이번엔 제가 먼저 지킬 겁니다. 저는 제 생활 반경 안에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시장에서 잡다한 소식을 듣기 위해 일부러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쌓아둔 정보망은 며느리가 혹시 다시 발을 들이려 한다면 반드시 포착해 줄 것입니다. 밤이면 저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혹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 기록이 쌓이면서 저는 마음 한켠에 묵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내의 유품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은 안전해. 당신이 걱정하던 일 다시는 없을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약속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 구축해둔 방어망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 효과를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채소가게 사장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혹시 들으셨어요? 그 며느리분 이 근처에 나타났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옆 동네에서요. 가게 하나 구해보려고 돌아다닌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준비해둔 계획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그 지역의 가게를 운영하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이번에 가게 보러 온 여자가 있으면 조심하세요. 예전의 사기와 횡령으로 가족을 곤란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제 말에 지인들은 단번에 상황을 이해했고 며느리가 발붙일 여지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법적 조치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해 제가 이미 신청해둔 주거지 접근 금지 명령과 명예훼손 방지 조치를 상기시키고 관할 경찰서에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제 집 근처에 오거나 저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바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며칠 후 다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그 여자 그냥 갔답니다. 여기저기 다 거절당하고 결국 발 뺀 모양이에요. 저는 속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경계심은 풀 수 없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제 방어망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동네 사람들의 결속은 더 강해졌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이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지켜드릴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일은 저 혼자서는 못 막았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내의 유품 앞에 앉았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고이 모셔둔 결혼 반지를 손끝으로 살짝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걱정은 끝났어. 우리 집, 그리고 내 자리는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며느리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뒤 제 일상은 점점 더 단단하고 안정된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변함없이 마당을 쓸고 텃밭에 나가 상추며 고추를 가꿨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구석에 심어둔 화초는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피어났고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웃들은 지나가다 마당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은 참 따뜻해 보여요. 그 말이 제겐 그냥 인사가 아니라 이 집이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예전엔 사람 많은 곳을 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일부러 사람들과 마주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채소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를 돌며 사장님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는 제 하루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아버님, 지난번 말씀하신 거 잘 챙겨놨습니다. 오늘 고등어가 아주 좋아요. 드셔보세요. 이런 대화들이 제 삶을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저녁이면 경로당에 나가 바둑을 두거나 모임 사람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제게 자연스럽게 다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혹시라도 며느리와 관련된 소문이 다시 퍼지면 금세 제 귀에 들어올 수 있는 정보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들러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마당에서 함께 잡초를 뽑거나 화분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이 집이 내 어머니와 나의 집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느끼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이 지역에 발붙일 수 없을 것이고 설령 다시 나타난다 해도 이미 갖춰둔 방어망과 사람들의 연대가 그 길을 막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며느리 문제 이후 저는 단순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넘어 주변에서 존중받는 어른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제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 종종 젊은 세대나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시다고 하더군요. 저는 늘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제 자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그 자리라는 것이 단순히 집과 재산이 아니라 제 삶과 명예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리요. 동네 모임에서도 저는 점점 중심에 섰습니다. 회의 때 의견을 내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시장 행사나 마을 일에 참여하자는 부탁이 자주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젊은 상인들이 찾아와 장사나 계약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사람을 잘 보시잖아요. 이 계약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입으로만 약속하는 사람은 피하세요. 이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로 끝난 게 아니라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힘으로 변했다는 것을, 그렇다고 경계심을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면서 이웃들이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소문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면 그런 마음은 습관처럼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제 경계심을 이해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는 근황을 전하고 주변에서 들은 소식까지 세세하게 말해줬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그 사람 얘기 전혀 없습니다. 다들 기억은 하지만 이제는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야 다시 기회를 못 잡는다.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 들은 이야기, 혹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동네와 시장, 경로당에서 자연스럽게 중심 인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분쟁을 겪거나 계약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면
제게 먼저 찾아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 가게 계약하려는데 조건이 맞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아버님, 저희 가족 문제로 조언이 필요한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부탁을 받으면 부담스럽게 느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제가 지켜온 경계심과 냉정한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은 제게 상인들 간의 분쟁 조정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사양했지만 아버님이 계셔야 다들 말을 듣는다는 말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류를 남기는 걸로 해결합시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원칙은 빠르게 자리 잡았고 덕분에 시장 내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며느리의 이름이 점점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저를 배려하며 그 사람이라고 불리던 그녀가 이제는 대화 속에서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현재의 존중받는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그 변화를 느낀 듯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존경이라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지켜야 할 걸 지키고 나서야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서도 저는 여전히 일상의 경계심을 유지했습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우연히 들은 소문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기록하는 습관도 변함없이 이어갔습니다. 제겐 이 모든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장치였으니까요.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저는 동네에서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로 불리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단순히 아버님이 아니라 마을 일을 함께 이끌어가는 한 구성원으로 바라봤습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상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가게 하려면 뭘 조심해야 하나요?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속에는 경험에서 나온 단단한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거래는 믿을 만한 사람과 하세요. 그리고 빚에 손대지 마세요. 경로당에서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저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가끔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과거의 상처는 누군가에게 경고와 지혜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말마다 밭을 가꾸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세상은 언제나 빈틈을 노린다. 그 경계심은 여전히 제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루 일과 속에서 소문을 귀담아 듣고 중요한 내용은 기록했습니다. 이 습관은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상인회 회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마을의 믿음직한 어른입니다. 누구보다 경험이 많고 사람을 잘 보는 눈이 있으니 앞으로도 많이 의지합시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자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가 굳건히 자리 잡은 후 저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조금씩 세워 나갔습니다. 단순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선 재산과 집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공증문서, 유품 목록까지 모두 최신 상태로 보관했고 아들에게도 그 위치와 내용을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혹시 내가 없는 날이 오더라도 내가 모든 걸 지킬 수 있게 해놨다. 아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주변과의 연결고리를 더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시장 상인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경로당 행사에도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청소나 작은 축제 준비에도 몸을 보탰습니다. 이런 활동 속에서 저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은근히 제 경계망을 유지했습니다. 상인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인물들의 성향을 살피고 이웃들이 전하는 소식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나 그녀와 연관된 사람이 근처에 발을 들이려 한다면 그 움직임을 빠르게 알아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들과는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한 가족 대화가 아니라 일종의 공동 경영 회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집 주변 CCTV는 제가 더 좋은 걸로 교체했습니다. 잘했다. 사소해 보여도 이런 게 큰 차이를 만든다. 그렇게 저의 철저한 장기적인 준비 속에서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경로당 회장이 갑자기 제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부터 우리 경로당에서 새로 생기는 생활안전 모임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험이 많으시니 회원들이 많이 배울 겁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나서면 과거 이야기가 다시 입에 오르내릴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일은 이제 다 지난 얘기입니다. 지금 아버님은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르는 분이에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생활 안전 모임은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 사기 피해나 재산 관리, 법적 절차 등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생활을 지켜주는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돈 이야기를 할 땐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확인하세요.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임은 점점 커졌고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적어가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모임이 끝난 뒤 따로 남아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 덕분에 제 주변의 신뢰망은 더 넓어졌습니다. 시장 상인뿐 아니라 다른 동네 상인들까지 저를 기억하게 됐고 덕분에 정보 흐름도 한층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나타나거나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하루 안에 제 귀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지키는 집이 됐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전히 기본 원칙을 지켰습니다. 매일 기록하고 주변을 관찰하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래 머문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생활 안전 모임은 몇 달 만에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 되지 않던 회원이 이제는 경로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다른 동네 경로당에서도 연락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은 순회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한 번 다녀오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자식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은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다 믿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강연이 끝난 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얘기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도 지금이라도 재산을 다시 정리해야겠어요. 이렇게 모임이 커지면서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시장뿐 아니라 다른 지역 상인회에서도 제게 연락을 주었고 새로운 인연들이 제 경계망에 자연스럽게 포함됐습니다. 이제 누군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인근 마을에서조차 제게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들도 이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마을뿐 아니라 주변 동네까지 아버지를 알고 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소문도 빨라진다. 그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다. 그러나 저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루의 끝에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오늘 만난 사람과 들은 소문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유품 앞에 앉아 짧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켰어. 그리고 이제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어. 그러던 평범한 어느 날 오후 인근 마을에서 모임을 같이 하는 회원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아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가 여기서 가게를 보러 다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아버님 근처에 살았다고 하네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며느리일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외모, 말투,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 가게 계약을 서두른다는 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정황이 며느리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그 지역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망을 돌렸습니다.